안동 시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학교, 그리고 교육이란 말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교육은 자고로 나면 또 바뀌고 자고로 나면 또 바뀌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서 맞춰 나가야 할지 틀에 짜여진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정신이 황폐화되는 정말 삭막화되는 뭐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학교가요 마치 감옥처럼요. 모든 게 억압돼 있잖아요. 학교 교육이란 게 어쩌면 실험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먼저 꺾어버리는. 아이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남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안동 시내 또 다른 남자 고등학교를 찾았다. 아이들은 부정적인 생각만을 설문지에 적고 있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처럼 황폐해져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시대 역시 지금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당시 국가교육기관은 성균관과 향교. 이곳에선 사람됨의 교육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과거 급제만이 목적인 제술 공부가 전부였다. 현재와 마찬가지였다. 교육은 출세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위주의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낳던 시대, 이 땅에 참된 교육개혁을 실현한 사람이 있다. 바로 퇴계 이황. 암울한 교육 현실에서 퇴계가 찾은 교육 해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1558년) 무오년 2월 비가 오던 어느 날, 환갑에 가까운 원로 대학자 퇴계는 자신을 찾아온 23살의 젊은 선비 율곡 이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당시 퇴계는 고향 마을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퇴계의 명성을 들은 율곡이 직접 그를 찾아온 것이다. 당대 거유와 젊은 선비의 만남. 비가 온 까닭에 그들의 만남은 예정보다 길게 3일간 이어졌다. 훗날 율곡은 이날의 만남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다. 비록 3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율곡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준 스승 퇴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는 비단 율곡만이 아니라 당대 제자만도 300여 명. 삼 박순, 설월당 김부륜, 백담 구봉령, 구봉 김수인, 송암 권오문, 율곡 이, 간제 이덕공. 그들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이었다. 그리고 퇴계의 가르침은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 후학들의 마음속에 훌륭한 스승으로 살아있었다.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산 정약용은 퇴계의 스승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일이 실행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길렀으며 누구든 어떤 부문이든 가르쳐 모두 대도에 이르게 하였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읽으면 손뼉치고 춤추고 싶으며 감격해서 눈물이 나온다.
퇴계 이황하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시인이자 공직자였던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보려는 퇴계는 그 중에서도 스승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퇴계는 수많은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냈고 학통과 이념을 달리하는 후세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500년이 지난 현대에 있어서도 스승으로서의 퇴계에 대한 평가는 다시 새겨봐야 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실 붕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지금 어쩌면 스승으로서의 퇴계 이황의 모습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계 이황을 주향한 안동의 도산서원. 그러나 퇴계 이황이 교육할 당시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당시는 도산서원이 아닌 도산서당이었으며 건물도 서원 입구에 있는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그리고 그 아래 영락서재 이렇게 세 채뿐이었다. 나머지 건물들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4년 뒤 제자들이 지은 것인데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거처하던 곳이고 도산서당은 교육을 하던 장소며 영락서재는 후에 학생들이 지어 공부하던 곳이다. 퇴계가 제자들과 마주 앉아 학문과 사람됨을 논했던 도산서당. 예순이 넘은 원로학자 퇴계는 평생의 학문을 정리하고 후학양성을 마무리할 곳으로 이 작은 서당을 지었다. 그런 후 20, 30대의 젊은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바쳐 열띤 강학을 했다. 그리고 서당의 완락지 안엔 자신의 평생 목표를 말해주는 글귀 몇 가지를 걸어두었다. 인간관계와 덕행의 실천 방법을 말하는 백록동규도와 경철학의 요령을 말한 경제잠도 그리고 명당실어가 그것이다. 퇴계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인간교육이었던 것이다. 요새 이 공부하는 거하고 사람이 인격적인 완성을 이룬 거하고는 사실 분리되고 별개의 것으로 다들 치부하고 있는데 퇴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양자를 결합시키는 방식. 말하자면 인간다운 인간, 덕성을 가진 인간 이것이 퇴계의 어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요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자연이랄지 이 세계와 유리되지 않고 그것과 천인합의랄지 혹은 자연과 내가 하나다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꿈꾸는 어떤 조화와 중용의 철학 이런 것이 그의 교육 속에서는 언제나 그 저류에 깊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준다. 퇴계는 어떻게 인간 교육을 실현했을까? 그리고 그는 왜 인간 교육에 천착했던 것일까? 문중과 유림의 허가, 그리고 도산서원장의 입회가 있어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광명실. 뒷문은 안 열지는. 예. 이곳엔 퇴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보관돼 있다. 한번 보죠. 광명실을 가득 채운 서책들 중엔 퇴계가 왜 서당 교육을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글들이 있다. 일찍이 듣건데 사람에게 도가 있음에도 가르침이 없으면은 가르침이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성인이 이를 근심하여 인륜을 가르쳤다. 3대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힌 것이다. 고도가 무너져 없어졌다. 그리고 문사 과거의 습성이 사람의 심수를 어지럽혀 광란으로 치달아 돌아오지 못하므로 안으론 국학, 밖으론 향교가 미연하여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여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당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국가교육기관으론 한양의 성균관과 사학, 그리고 각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성균관, 이곳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수많은 유생들을 길러낸 곳이다. 이곳에선 유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을까? 당시 국학기관인 성균관과 관학인 지방의 향교 교육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목은 과거시험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스승과 제자 모두 과거시험을 겨냥한 제술 공부에만 전념했다. 마치 지금의 입시 위주의 교육처럼 교육은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관직에 오르는 등용문이었다. 임금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던 시대.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시험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 퇴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반궁에서 예에 따라 또한 무엇을 하던가. 날마다 공당에서 실컷 우스갯소리나 하네. 과거 공부는 생소해서 남의 문장을 고치는 데나 기대고 예 책도 상그러서 웅얼거리는 소리에 붙였네.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퇴계가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더욱 절실해졌다. 그가 53세 되던 해, 당시 퇴계는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하는 대사성의 자리에 올랐는데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유사학 사생문이란 글을 써서 전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가르치는 이나 학생 모두 그 도리를 잃었다. 학칙이 강명되지 못하고 법령까지 무너져 엄하지 못함에도 오히려 병폐를 잡으니 국학도 그렇거니와 사학이 더 심하다.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출세를 한다 하는 그게 기본 방향으로 돼 있었어. 지방 향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 거기서 또 이제 성균관에 와서 진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목적이 과거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심성을 수양한다든가 학문을 축적해가지고 우선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든가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할 텐데 교육이라는 게 우선 출세해가지고 관리가 되겠다 그게 딱 목표가 돼 있으니까 옳은 그 수양이나 학문 연구에 그 몰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도 이 성균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인간 완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상황처럼 왜곡된 역사 교육이 오늘날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듯이 조선 초기에도 도덕성을 배제한 훈고적 교육이 당시의 세상을 소용돌이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차례 거친 사화였습니다. 퇴계가 살았던 16세기는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기. 수많은 선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화가 연이어 4차례나 이어졌다.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1519년 김효사화, 그리고 1545년 을사사화까지.
특히 을사사화는 퇴계 자신이 잠시 숙청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퇴계의 이 장년기의 삶은 사화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1519년 김효사부터 45년 을사사화까지 계속되는 이 당쟁과 사화 속에서 퇴계는 그 장년의 고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이 훈구 세력들에 지배되는 중앙 정계의 어떤 힘, 역량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조선 사회의 참신한 그 어떤 기운이랄까, 새로운 어떤 그 말하자면 문풍을 진작하기에 역부족이다 하는 걸 퇴계가 아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만년에 도산에 은거해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어떤 신진 엘리트층을 양성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굳히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계는 날로 피폐해가는 교육 현실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화로 얼룩졌던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올바른 교육으로 도덕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계는 평생 동안 교육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계의 이런 결정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퇴계의 생가. 퇴계가 태어난 방인 태실도 그대로 보존돼 있다. 퇴계가 태어난 건 1501년. 아버지인 진사 이식과 어머니 춘천 박씨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퇴계가 태어나고 7개월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후는 퇴계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는데 밑거름이 된다. 진실로 내가 출세하지 못하면 여기에 집을 짓고 학도들을 모아 글이나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면 내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교육에 대한 남다른 뜻을 품게 된 퇴계는 성균관 유학 후 그 마음이 더욱 절실해진다. 당시 젊은 퇴계의 눈에 비친 성균관의 모습은 바른 교육의 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향교에 가면 이미 벌써 거기에는 기성 분위기가 제대로 공부를 옳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전부 과거 응시하는 그런 공부만 습작을 하는 정도고, 성균관에 와서 진사에 합격했다는 성균관 학생들이라는 것도 전부 그거야. 과거 합격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작당을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뭐 분주하게 떠들어대니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점점 더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분위기가 조성돼 나가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퇴계의 나이 33세 과거 시험을 치르기 전 그는 3개월간의 남행을 통해 당시 군영군수로 있던 관포 어득강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장년의 삶을 그리게 된다. 34세 출사 이후 임금의 부르심을 받은 퇴계는 관료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45세 되던 해 퇴계는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 당시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울고든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엔 평소 퇴계가 존경해오던 넷째 형 온계공도 있었다. 퇴계 역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 다시 복직됐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활로에서 떠나 있었다. 퇴계는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와 양진암을 짓는다. 그리고 그 아래 동암에 기약하기를 일시 병으로 쉬기는 하되 결코 은퇴하는 진휴가 아니라 했다. 또한 퇴계는 소동파의 씨를 차운해 몸소 밭갈기보다 혀로 대신하려 한다며 후학을 기르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다진다. 퇴계 선생 당시에도 말이야. 퇴계 선생이 조광조와 같은 위치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할 경우에 하려고 나서다가는 정치가 제대로
퇴역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희생도 하고 자기 개인이 희생당하는데 그치면 또 별 문제인데 자기를 따르는 또 수많은 인재들이 한꺼번에 또 다 죽게 될 터이니 이걸 할 수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선생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 49세 때. 다시 임금의 부르심을 받은 퇴계가 외직을 자청해 풍기 군수로 있을 때였다. 퇴계가 군수로 부임하던 때 이곳엔 사학기관인 서원이 하나 있었다. 당시 서원의 이름은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은 1543년 주세붕이 세운 서원으로 안양을 조양한 사립교육기관이었다. 그런데 퇴계가 부임할 당시 백운동 서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운동 서원의 관리자 김중문과 유생들 간의 갈등이 심해져 유생들이 모두 서원을 비운 것이다. 동맹휴업이었다. 이 사건을 퇴계는 이렇게 평했다. 유사가 됐으면 국가의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야지 유생보기를 아이처럼 하며 욕을 내뱉는단 말인가. 재생이 경로하여 서원을 비운 것이 어찌 허물이라 하겠나. 이후 퇴계는 백운동 서원을 새로운 사학교육기관으로, 바른 교육을 아는 교육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나섰다. 백운동 서원에 사익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소문엔 퇴계의 사교육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서적과 편액, 전사와 노비를 하사하시어 재력을 넉넉하게 하시고 다만 감사와 군수에게 서원에 작양하는 것만을 보살필 뿐 구속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선생은 사익을 요청하면서 지원은 이때 간섭은 하지 말아 달라는 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후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편액과 함께 노비, 전답, 서적 등을 하사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에서 인정한 최초의 사립고등교육기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사립학교법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 지금의 교육 상황을 선생께서는 아주 호되게 꾸짖어주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임금의 사익을 받은 이후 퇴계는 직접 소수서원에서 강학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관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교육을 했다. 이로 말미암아 이후 소수서원엔 수많은 문도들이 퇴계의 강학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당시 나라 그 형편이 간인을 우선으로 교육시키는, 요즘 말하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간제 교육이 바로 성균관을 위시해서 이루어졌죠. 그 교육은 목표 지향점이 인격은 따듬지 않고 머리의 성적으로 바로 고시패스 하는 과거 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옳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해서 퇴계 선생께서 고이듬의 신살에 모든 벼슬을 떠나셔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시 정거하시면서 후학을 지도하시거든요. 그 밑거름이 되는 학문의 그 현장이 소소입니다.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소수서원에서 강학을 한 퇴계는 이후 본격적으로 교육의 길에 나서게 된다.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퇴계는 퇴계 서쪽에 한사함을 짓고 서당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나 점차 찾아오는 문도가 많아지고 서당은 작아지자 시내 북쪽으로 옮겨 기상서당을 열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기상서당. 이 작은 2칸짜리 서당은 퇴계가 무엇을 교육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퇴계 나이 50에 시작한 서당 교육에서 이미 그는 인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 강학당이 아니라 사제가 서로의 치취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서당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퇴계의 계상서당 교육은 서당 교육의 발상지적 의미를 갖는 곳이다. 그리고 61에 퇴계는 산 너머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도산서당을 짓고 젊은 시절부터 꿈꾸었던 교육개혁의 꽃을 피우게 된다. 퇴계 이 서당 운동은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향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씨앗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퇴계의 이 계상서당 설립 이후에 안동 지역에서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서당들이 설립되고 그것이 안동 사림층의 형성, 영남 사림층 형성에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알려준 신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촌락 사회, 향촌 사회를 담당하는 새로운 어떤 엘리트 계층, 사족층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된다. 이렇게. 한섬에서 비롯된 퇴계의 서당 교육은 제자들에 의해 확산돼 간다. 퇴계에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월천 조목은 월천 서당을 지어 인간 교육을 시작했고, 송암 권오무는 청성정사, 학봉 김성일은 성문정사, 서해 유성룡은 옥연정사, 내한 배용길은 하루서당, 권오무는 경광서당도 함께 연다. 겸암 유은용은 겸암정사, 이후 병산서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풍악서당, 백담 구봉령은 양정서당, 그리고 퇴계의 정통학맥인 학봉의 제자 경당 장응효는 광풍정을 지어 교육을 했다. 퇴계의 도학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 인간을 만드는 참교육은 후학들에 의해 이어져 갔다. 그리고 퇴계 당시에 인간됨을 가르쳤던 수준 높은 교육 내용과는 다르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 마을마다 서당이 생겨 사회교육의 기초를 담당하게 된다. 퇴계가 꿈꿨던 교육개혁은 그렇게 실현돼 나갔다. 그렇다면 그는 이 서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들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명제에는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나 퇴계 선생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바로 참된 인간 형성이 중심이 되는 도학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퇴계 종택. 이곳엔 퇴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흔적이 있다. 퇴계 종택에 붙어있는 현판엔 도학의 근원이 된 곳이란 의미의 도학 연원방이란 글귀가 적혀있다. 도학은 말 그대로 도덕에 관한 학문, 인간의 도덕적인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실제 퇴계는 철저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했다. 퇴계가 인간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문인 하나가 찾아와
제술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제술은 과거 시험 과목이다. 퇴계는 단호하게 이곳은 위기제학을 하는 곳이지 과장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퇴계는 제자들에게 도학을 가르치기 위해 본격적인 교제 편찬에 들어간다. 주자와 제자들 간의 서간을 정리해 주자서 저류를 편찬했고, 역학의 해설서인 계몽전이와 고경중마방을 썼다. 두선서당을 짓기 전에 이렇게 많은 책을 쓴 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퇴계의 자주적인 발걸음이었다. 직접 자신의 강학을 듣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도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으로 교육 내용과 교수 요목 그리고 예규를 완비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배려이다. 또한 퇴계는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제시했는데 학문의 기초로 소학을 읽어야 하고 사서의 근본에 선비의 독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심경을 신명과 같이 믿으라 했다. 그리고 학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주서를 읽으라 했다. 퇴계의 교육은 교재와 강학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도산서원 광명실 안엔 퇴계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퇴계의 수많은 문집안에 기록되어 있는 서간, 즉 편지가 그것이다. 현재 퇴계가 남긴 서간은 총 3,000여 편. 이 방대한 양의 서간이 37권의 문집으로 묶여 있는데 서간의 대부분이 제자들과 주고받은 것이다. 서간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다. 성리학의 철학적인 문제들을 제자들과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기도 하고, 제자들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문제들을 물어오면 퇴계는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예를 들어가며 정성스레 답해준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를 서간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퇴계의 교육은 서당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서당을 떠난 뒤에도 퇴계는 서간을 통해 제자들의 삶의 스승이 된 것이다. 퇴계가 관직에 나선 아들 준에게 내린 서간의 내용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잔피한 관사는 인정이 괴로워하고 싫어한다. 내가 싫어하는 바로서 남의 즐거워하는 바를 바꾸면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겠느냐. 청탁을 하여 바꾸기를 도모하는 것 천만 번 경계하라. 퇴계 철학이 일상 속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철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간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계가 이 제자들이라든지 그 아들이라든지 손자한테 보낸 이 서간들을 보면 그 서간 속에서 굉장히 평이하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어떤 선비들의 자세, 이러한 것이 아주 간곡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간은 퇴계가 어떤 스승이었는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퇴계는 자신보다 26살이나 젊은 선비 기대승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오자 무려 8년 동안 서간을 통해 의견을 나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이다. 이렇듯 퇴계는 자신의 주장만을 제자들에게 고집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퇴계는 결코 스승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퇴계 선생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그 참 교사로서의 자세를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가르치는 걸 좋아했다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다든지
친구처럼 아까 말씀한 대로 다정스럽게 했다든지 또는 끝까지 알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든지.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말은 이 퇴계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계는 늘 제자의 의견을 존중했다.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변서를 받아보니 어긋난 점을 자세하고 옳게 알려주시니 더욱 깨달았습니다. 곧 우견을 올리려 했으나 감히 스스로 저의 뜻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어 오래도록 밝히지 않았습니다. 늘 깨우치는 자세로 제자들을 대했던 퇴계. 그는 제자의 의견이 옳을 경우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렇듯 퇴계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사제관계를 이어나가려 했다. 사제 동행,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 선생이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와 아주 격의 없이 대화하시고 토론하시고 학문의 길을 같이 가는 모습은 영원히 우리 교육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그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가는 퇴계의 가르침이 기계적인 교육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자 개개인에 대한 깊은 배려로 서가는 쓰여지고 있다. (15세) 때 퇴계의 제자가 돼 55년간 퇴계와 사제 간의 정을 키워온 월천 조목은 그가 65세 되던 해 8권의 책을 묶어냈는데 그 책 속엔 20년 동안 퇴계에게 받은 서간 109통이 담겨 있다. 그중 하나를 보자. 조사경과 금문원에게 보냅니다. 수일 사이 뜰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고고하고 빼어남이 사랑스럽습니다. 밤낮으로 그 아래를 배회하며 생각이 그대들에게 잊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암서 별집 3책과 공책 40여 포, 백지 한 묶음, 붓 한 자루, 먹 한 자루를 보내어 여러분의 손을 번거롭게 하여 이 3책을 베껴 쓰고자 합니다. 이렇듯 스승과 제자 둘만의 대화를 서간을 통해 이뤄낸 퇴계. 이는 다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식만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제자 일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1:1 교육의 전형이다. 학생들을 그 자율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는 정해주되 방법은 그 자신의 그 개성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방법, 열린 교육, 이것이 이제 퇴계 선생의 교육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당 교육에 전념하던 퇴계는 이후 서원 창설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피폐한 공교육을 대신해 참된 교육을 할 사교육 기관으로 서당과 함께 서원에 주목한 것이다. 퇴계의 서원 창설 운동으로 서원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조선 말기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600여 개의 서원이 전국에 분포돼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0개가 넘는 서원이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퇴계 철학은 이 쫓겨는 이 남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선 후기에 상당한 그 문화적인 어떤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철학이 이미 아시다시피 기고봉이라든지 하서 김민호라든지 등의 이 혹은 율곡이라든지
이른바 이 기호 살인파와도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갖고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 철학이 공유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조선조 모든 어떤 사림들의 어떤 문화 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솔선수범과 지행병진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후학을 가르쳐 오던 퇴계는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는 동안 군왕의 부름을 수없이 받았습니다만 결코 항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68년 선조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오른 마지막 서행길에서 퇴계 선생은 평생 동안 해왔던 구도강학의 집대성이자 실천의 방법이었던 성학 10도와 무진 육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퇴계 나이 68에 완성된 성학 10도. 그 안엔 퇴계가 늘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 노력했던 도덕적 자기완성의 방법들이 기록돼 있고 퇴계 철학의 요체인 경철학이 정리돼 있다. 선조는 홍문관의 성학 10도 강의를 명한다. 하지만 경연이 어려워지자 성학 10도를 간행해 40여 관청에 반포한다. 그리고 강의는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 정조대까지 경연을 거듭했다. 퇴계의 학풍개혁 의도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된다. 그로부터 조야의 선비들은 학문다운 학문에 힘을 기울였고 1600년대의 학풍을 바꾸었으며 조선의 성략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생을 교육자로서 전념한 퇴계. 그는 1570년 12월 3일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다. 대유학자이자 수백 명의 제자들을 길러낸 훌륭한 스승이 세상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묘소는 그리 화려하지 않다. 퇴계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다. 퇴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조카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 조정에서 내리는 예장을 사양하라. 비석을 세우지 말고 작은 돌 앞에 퇴도 많은 진성 이공치묘라고만 새기고 뒤에 고향과 조상의 내력을 적으라. 스승이면서도 선생이란 글자를 비석에 쓰길 마다했고 조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상가면서도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명한 퇴계. 그는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조용하게 그리고 간소하게 하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장례식은 오늘의 국장에 해당되는 예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묘비에는 퇴계의 유언에 따라서 도산에서 물러나 만년을 숨어 산 진성 이시묘라는 뜻을 가진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도 선생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이었으면서도 선생으로 불리기를 스스로 마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그는 만인의 스승으로 남아 수많은 후학들이 그의 모습처럼 각 고을에서 서당 교육과 서원 창설 운동을 통해 도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이 바로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0여 년 동안 조선을 도덕적이고 건강한 유학의 나라로 지탱할 수 있었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임금께 성학 10도를 바치고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선조 역시 훌륭한 신하의 물러남을 안타까워했고 당대 수백 명의 학자와 관료들은 한강 동호나루의 목례정까지 나와 퇴계를 배웅했다. 돌아가는 스승을 아쉬워하며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퇴계는 그들에게 두 수의 시를 남겨 홀로 물러남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 그렇게 퇴계는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선생이면서도 스스로 선생이라 하지 말라 했던 퇴계. 그러나 당대 그의 제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고
그의 학맥은 세기를 넘어 의병 활동과 독립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참된 인간, 참된 삶을 강조했던 퇴계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퇴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있다. 500년 전 피폐한 교육제도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개혁을 이룩한 퇴계. 그의 교육 이념과 스승으로서의 모습은 교육의 위기라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